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취임 30일 첫 기자회견을 통해 각 분야에 대한 국정 운영 방향과 철학을 밝혔는데요.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는 맛보기에 불과하다며 추가 대책을 예고했습니다. 한편 김민석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김 총리는 자신에게 놓인 첫 과제로 경제 위기 극복을 꼽았는데요. 관련한 내용 박창환 장한대 특임교수, 김동완 국민의힘 대변인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제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영빈관에서 120여 분간 30일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통상 이 전직 대통령들과 비교해서 굉장히 이른 시점에 열린 기자회견이었고 주목이 많이 됐었는데요. 여러 사안들의 질문이 나왔고 양당의 평가도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은 독선의 3년을 끝낸 회견이었다라고 답한 반면에 국민의힘은 자화자찬 잔치였다라고 호평을 했는데 일단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형식 자체가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예. 내외신 기자들이야 항상 기자회견하면 참석하는 게 당연한데 시군 단위의 풀뿌리 민주주의 언론사들 분들을 온라인으로 또 연결을 해서 질문 기회를 받고 이런 모습을 본 건 굉장히 신선한 시도였다. 그리고 네. 또 기자들의 질문의 어떤 그 선택도 명함을 갖다가 추첨한다던가 이런 네. 것도 굉장히 좀 신선했고 또 편안하게 국민들이 볼 수 있었던 자리가 아닌가 싶고요. 내용, 국정 현안이나 과제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도 물론 이제 취임 30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어떤 세부적인 정책 내용은 안 나왔지만 되는 건 된다, 안 되는 건 안 된다. 굉장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로 쭉 설명을 하셨는데 그걸 바라보는 국민들이 앞으로 5년 동안 이재명 정부의 인사 또 정책이 크게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거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주는 기자회견 아니었나. 그래서 좋은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네, 신선한 점도 말씀해 주셨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이었다라고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저도 이렇게 평가를 박하게 내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요인이 꽤 많고요. 전반적으로 2시간여 동안에 제가 본 첫인상은 이전 정권과 차별화를 하려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 네. 타운홀 미팅뿐만이 아니고 타운홀 미팅의 가장 큰 특징이 이제 연단을 없앤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앉은 자리와 가장 가까이 앉는 기자의 이 배치, 공간 배치가 1.5m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요. 이거는 우리가 백악관에서 이렇게 긴급 브리핑을 할 때 대통령과 참모진 그리고 출입 기자들하고 이렇게 손을 들면서 격의 없이 질의응답을 하는 그런 모습을 연상을 한 거 저는 나름대로 평가할 대목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지 조금 더 짚어줘야 될 그 대목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른바 취임 30일 내에 이 기자회견을 자청을 해서 열었다 하는 얘기는 네. 이전 역대 정부에서 볼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30일 동안에 사실 여러 가지 이렇게 정책이라든가 또 인사 이런 것들을 할 의욕을 보였습니다만은 성과를 내기에는 턱없이 짧은 그 시간이었으니까요. 네. 너무 이 역대 최초의 빠른 시간 내에 여는 기자회견 여기에 좀 함몰한 거 아닌가. 차라리 취임 100일 기자회견 충실하게 또 성과도 어느 정도 내고 100일 뒤에 했으면은 여러 가지 알맹이를 우리가 많이 봤을 텐데요. 그만큼 알맹이는 없었다. 그래서 이 국민의힘에서 이제 자화자찬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오죽했으면은 대변인이 말을 좀 짧게 하시라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겠습니까? 대변인이 많은 기자에게 질문을 하도록 유도를 하겠다라는 그 애들로서 얘기를 한 건데요. 그래서 이 대선 기간에 3주 동안에 했던 얘기를 2시간 만에 압축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를 하려니까 자연히 얘기가 길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저는 가장 인상적인 그 대목이 콘크리트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예, 시멘트는 그냥 시멘트 포대를 쌓아놓으면 시멘트일 뿐이다. 그런데 여기 시멘트에다가 자갈, 모래, 물을 섞으면은 단단한 콘크리트가 된다라는 이른바 콘크리트론을 얘기를 한 건데요. 예, 부디 이 초심을 잃지 말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전국 곳곳에 이 산포에 있는 시멘트, 모래, 자갈
그리고 하다못해 반대 세력까지 다 이렇게 응축을 해서 단단한 콘크리트를 만들어서 이 개혁의 동력을 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제 이제 2시간 동안 많은 이슈에 대해서 답을 했는데 특히 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현실적 과제라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보였는데요. 이 검찰 개혁 관련 답변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뭐 아직까지는 원론적인 답변이었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검찰. 정말 국민적인 의혹이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하고 불기소했던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바닥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원론적으로 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언급하는 그런 수준에 멈췄습니다. 뭐 중요한 것은 뭐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의 의지가 아니라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부작용 없이 잘 해결하느냐.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국민의 80%가 공감을 했지만 그걸 풀어가는 방식에 있어서 사실은 이제 국민들의 신뢰를 이렇게 이어가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 민정수석으로 이어지는 이 검찰 개혁 라인이 부작용 없이 어떻게 잘 풀어갈 수 있을지, 그리고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어떻게 확보를 하고 또 어떻게 안착시킬지, 이런 디테일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아직 이제 뭐 대통령이 다시 언급하기에는 좀 짧은 시간이었고 또 앞으로 이제 국민들이 지켜봐야 될 대목인데, 아마도 내년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이런 검찰 개혁의 어떤 그 내용들이 실제로 행해진 것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을 아마 만약에 제가 방송에 여기 다시 나온다면 그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역대 민주당 정부가 사실은 뭐 서너 차례 검찰 개혁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를 했던 가장 큰 문제는 필요성에 대한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필요성을 얼마나 부작용 없이 이끌어내느냐, 그리고 새로운 시스템을 얼마나 잘 안착시키느냐, 이런 문제였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새롭게 인선된 그 검찰 개혁에 관련된 그 장관들 또 민정수석들, 이분들이 어떻게 풀어나갈지 그걸 보고 국민들이 평가를 할 것 같습니다. 예, 검찰 개혁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국회가 주도권을 쥐고 검찰 개혁을 하겠다라는 거에 이제 방점을 상당히 둔 거죠. 국회는 뭐 이른바 민의의 전당으로 이른바 선출직이 집결돼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내가 주도가 되겠다, 또 법무부가 주도가 되겠다, 이게 아니라 국회가 주도가 되겠다는 것을 강조를 했는데요. 예, 검찰 개혁의 얼개를 추석 전까지 보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는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이것은 정청래 지금 이제 당대표 후보지요. 네. 당대표 후보가 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도 국민들은 추석 때 고향에 가는 차 안에서 라디오를 통해서 검찰 개혁이 이루어졌다는 소식을 듣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추석이 올해 10월 6일이거든요. 10월 6일 이전에 검찰 개혁을 속도전을 펼쳐서 완성을 하겠다라는 게 지금 정청래 또 박찬대 후보도 그와 같은 결을 빠른 시간 내에 완성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어제 이 대통령은 그런 거와는 약간의 좀 결이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추석은 얼개는 이제 큰 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밀어붙일 생각은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슬쩍 이제 국회로 공을 돌린 건데요. 바로 어제 얘기한 것 중에서 자업자득, 검찰 개혁은 자업자득이다라는 얘기는 저는 차라리 안 했으면 좋을 얘기였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검찰 개혁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야? 너희들이 그렇게 이른바 정치 검사들이 기소 불기소를 마음껏 얘기하고 나도 지금 검찰 그 수사의 피해자야 하는 것을 강조를 하기 위해서 자업자득 얘기를 꺼낸 것으로 아마 많은 국민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검찰 개혁이 정말 국민들을 위하고 이 억울한 수사로 피해받는 국민들이 정말 나오지 않는 그런 지구지순한 그 목표, 이거보다도 정치적인 배경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대통령도 이 얘기를 한 걸로 읽혀집니다. 그래서 자업자득이라는 얘기, 지금 이 검찰 수뇌부가 다 바뀌었죠. 검찰총장도 사의를 표명을 하고 주요 그 보직은 이미 다 채워졌는데 네. 그분들도 윤석열 정권에서 검찰의 나름대로 지도부였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자업자득이었다라는 말은 도대체 어디까지가 한정이 되는 건지, 새로 지도부에 포진한 사람들은 검찰이 아니었다는 얘기인지 헷갈릴
팔릴 국민들도 있다 하는 의미에서는 자업자득이란 말이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도 있어서 좀 조심스럽게 표현할 그럴 그 워딩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기자회견에서는 부동산 정책 관련 질문도 있었는데요. 일단 어제 이 대통령의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번에 대출 규제는 맛배기 정도에 불과하죠. 부동산 관련된 정책이 많아요. 예를 들면 수요 억제책, 공급 확대책, 공급도 좀 속도를 충분히 내면 그 걱정할 상황은 전혀 벌어지지 않을 거다. 네, 어제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정책 지난 6월 27일 있었던 대규모 규제책에 대해서 맛보기에 불과했다라고 했는데 수요 억제책도 있고 공급 확대책도 있겠지만 대규모 좀 억제 대책이 많이 있을 것으로도 예상이 되는데요. 어제 발언들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점이 과거 정부와 다르게 부동산 문제를 부동산 문제로만 풀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엿보인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부동산 문제 터지면 뭐 수요 억제책, 그다음에 공급 대책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그것이 이제 악순환을 풍선 효과를 불러와서 전국이 투기화되는 그런 현상으로 이어졌는데 네. 사실은 이 오갈 데 없어서 부동산에 몰리는 이 엄청난 노는 돈들을 어디로 선순환을 시켜서 소위 말해서 국내의 어떤 투자나 또는 국내 수요 창출로 이렇게 선순환을 시키느냐 이게 핵심 과제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부동산 대책을 내놓음과 동시에 그 돈들이 좀 더 이윤이 많이 나는 곳이 있다. 돈 더 잘 벌 수 있는 곳이 있다. 이게 이제 소위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금융시장을 강조하는 그런 이유거든요. 저는 그런 점에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뭐 대처하는 건 당연한 거고 거기에 이제 가장 근본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국민들의 어떤 그 유휴 자금이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는 곳을 발굴해내는 게 저는 가장 핵심 포인트다. 그런 점에서 금융시장 정도 얘기를 꺼냈는데 아마도 저는 뭐 올 하반기가 되면 이런 그 주식시장을 포함한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이재명 정부가 공약을 해왔던 AI라든지 또는 전력 고속도로 이런 어떤 국부펀드도 아마 나올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에 이제 소위 억제책만 써왔던 민주당 정부하고는 완전히 결이 다른 대책이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얘기한 부분 외에 이제 지금 금융시장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이 부분을 국민들이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만 머물지 말고 좀 더 국민들이 시야를 넓혀보면 아마 5년 동안에 많은 어떤 그 자본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점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금융시장에 눈여겨봐야 될 대목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부동산 투자보다 이 금융시장에 투자하게 하겠다라는 발언도 주목이 됐던 것 같고요. 일단 지난 부동산 대책이 굉장히 좀 규제를 엄청 대출 규제를 하는 방향이었는데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보세요? 네, 이재명 정부가 이 초반전 시작부터 아마 상당히 고심이 클 겁니다. 지금 시작하자마자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의 아파트 값이 이상 조짐을 보이고 있거든요. 뭐 폭등이란 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시중에 이런 얘기 있죠. 전 국민이 전문가인 분야가 3개가 있다. 그 중에 하나가 교육 문제고요. 또 하나가 축구에 대해서는 또 모든 분들이 다 전문가고 바로 세 번째가 부동산에 대해서는 모든 분들이 다 이해가 얽히고 설키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라고 본인들이 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문재인 정부를 한번 되돌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28전 28패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28번에 걸쳐서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만 그때마다 부동산이 잡히기는커녕 오히려 반등, 폭등의 조짐을 보였죠.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도 취임 초기부터 상당히 고심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른바 진보 정권, 저는 뭐 대한민국의 진정한 진보 정권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 사람입니다만은 이른바 이 좌파 정권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진보 정권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이 문재인, 노무현, 김대중 전 대통령 시기에 이 보수 정권보다도 부동산 값이 급등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 대책이 상당히
아마추어적인 그 대책이다라고 이른바 부동산 투자 또 투기 이 세력들이 그것을 잘 허점을 파헤친 거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기간에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세금으로 부동산 급등을 막지는 않겠다라는 얘기를 던졌습니다. 예, 그만큼 표를 위해서 상당히 고심을 한 흔적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지금 나름대로의 어떤 부메랑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지금 고강도의 첫 작품이 6억 그 부동산 대출 규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바로 진성준 정책위원장이 계속 급등을 하면은 부동산 세금 카드를 안 꺼낼 수가 없다라고 또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반부터 대통령과 정책위 이른바 이 실무자의 대표로 있는 정책위장과 엇박자가 나는 상황인데요. 바로 이런 것들을 투기 세력들은 간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좌충우돌 하겠구나. 그렇다면은 고다라고 하는 이른바 문재인 정부의 시즌 2라는 얘기가 바로 여러 개 나왔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을 정말로 전문가들을 중용해서 초지일관 같은 길을 제시를 해야 투기 수요라든가 세력을 잡을 수 있다. 저는 그런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이재명 정부 초대 총리로 취임하게 됐습니다. 신임 총리는 자신에게 놓인 첫 과제로 폭정 세력이 만든 경제 위기를 극복하겠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이 첫 메시지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저는 말보다는 일단 행동을 보고 싶어요. 총리 되자마자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농민 시위장이었습니다. 소통과 설득에 그런 총리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를 행동으로 보여준 거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내놨는데요. 여야의 지혜를 모두 담겠다. 그리고 새벽 총리가 되겠다. 그리고 경제를 우선하는 총리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초심을 잘 살려서 정말로 총리 되자마자 시위장을 달려갔듯이 소통하고 설득하고 그리고 먼저 고민하고 행동하는 그런 총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예. 앞서 질문을 네. 드렸는데 답변을 마저 해주시죠. 네, 김민석 총리 질문을 하셨죠. 네, 저는 이 성공한 국무총리로 역사에 기록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김 총리와 같이 그 젊은 시절에 학교를 다닌 이유 이 인연도 있고요. 실제로 이 어렵게 총리 인준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 다른 분보다도 더 성과를 내기를 바랍니다. 제 일성으로 경제 위기 극복이 내가 총리로서 가장 큰 과제로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진정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데요. 많은 그 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 이론도 있었고 이 파열음도 있었습니다만은 글쎄요 새벽 총리를 자임을 하고 나셨는데 우리 이제 국가 예산 또 국가의 부채가 얼마나 되는지 국가 채무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경제 위기 극복이 과연 우리 그 예산이라든가 전체적인 큰 그림 속에서 나와야죠. 어떤 그 작은 이 파편적으로 하다면은 더 일이 꼬인다 그런 의미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힘들게 되셨기 때문에 더욱더 성공한 총리가 되시라라고 저는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성공한 총리가 되시라라는 말씀은 두 분이 공감을 다 하신 것 같고요. 저희가 오늘 대담은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창환 장한대 특임 교수, 김동원 국민의힘 대변인과 자세한 내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